구독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가슴이 철렁할 만큼 충격적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모님이 울부짖는데 갑자기 사위가 수갑을 찼습니다. 신혼집에서 딸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던 사위가 아내를 살해한 범인이라니. 장모님, 저 아니에요라며 발악하던 사위. 이 믿기 힘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저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서 장례식 중 펼쳐진 이 충격적인 장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새벽 2시 민정 씨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텅 빈 집에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가 불길함을 예고하는 듯 했어요. 민정 씨는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어머님, 수진이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위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한 민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야, 수진이가 어떻게 됐어? 말을 똑바로 해봐. 민정 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준호는 한참을 흐느끼다 겨우 말을 이었어요. 수진이가 사망한 것 같아요. 집에 들어와 보니 숨을 쉬지 않아요. 어떡해요, 어머님. 그 순간 민정 씨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뿐인 딸, 그것도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민정 씨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밤하늘에 떠있던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달빛 아래 민정 씨는 온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머릿속에서는 수진이의 웃는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어제도 통화했는데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요? 수진아, 우리 수진아. 민정 씨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은 무너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민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지금 어디야?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장모님, 저희 집이에요. 경찰이랑 구급대원들이 와 있어요. 하지만 이미 준호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민정 씨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불렀어요. 늦은 시간이라 택시를 잡기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택시에 올라타며 딸의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죄송하지만 빨리 가주세요. 제발요. 민정 씨의 간절한 부탁에 택시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도를 냈습니다. 택시 안에서 민정 씨는 손을 꼭 쥐며 기도했어요.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지, 착각이 있는 건 아닐지. 하지만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와 흐느낌을 떠올리면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눈물에 젖은 눈에 번져 보였어요. 민정 씨의 머릿속에는 딸과의 추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걸음마를 뗐을 때의 감동, 학교에 입학하던 날의 설렘,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자랑스러움, 그리고 1년 전 준호와 결혼식을 올리던 날의 행복한 미소까지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민정 씨와 남편은 일찍 이혼했습니다. 수진이가 5살 때였죠. 그 후로 민정 씨는 홀로 수진이를 키웠어요. 어려움도 많았지만 수진이가 있어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민정 씨의 전부였어요. 그런 수진이가 이제 없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딸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정 씨의 가슴은 더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앞에는 경찰차와 구급차가 서 있었고 몇몇 이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급히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아파트로 달려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딸의 집이 있는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민정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에서 경찰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의 집 앞에 도착하니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준호가 보였죠.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그를 보니 민정 씨는 자신의 슬픔보다 사위의 슬픔이 먼저 걱정됐습니다. 준호야, 어떻게 된 일이야? 준호는 민정 씨를 보자 더욱 오열했어요. 어머님, 저도 모르겠어요. 회식 끝나고 집에 오니까 수진이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바로 119에 신고했는데 이미 늦었대요. 민정 씨는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의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의 눈은 이미 집안을 향하고 있었어요. 딸을 보고 싶었습니다. 수진이, 우리 수진이는 어디 있니? 민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안쪽을 가리켰어요. 안방에요. 하지만 어머님, 지금은 민정 씨는 준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방 문은 닫혀 있었고 경찰관 한 명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경찰관이 민정 씨를 막았습니다. 제 딸이에요. 제발 보게 해주세요. 민정 씨의 간절한 부탁에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안방에 들어서자 민정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수진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슴은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어요. 수진아, 민정 씨는 천천히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자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 딸이 정말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정 씨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우리 딸, 왜 이렇게 일찍 가버린 거니? 눈물이 수진이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방 안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형사임을 밝히며 민정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유가족분이신가요? 정말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이민호 형사입니다. 민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제 딸이 왜 이렇게 됐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민호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부검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외상이 보이지 않고 방 안에서 수면제 빈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민정 씨의 눈이 커졌어요. 수면제요? 우리 수진이가 수면제를 복용한 적이 없어요. 그 아이는 건강에 매우 신경 썼고 약 먹는 것을 싫어했어요. 이민호 형사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혹시 따님께서 최근에 우울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나요? 민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결혼 후에 더 행복해 보였어요. 매일 전화했는데 어제도 통화했거든요. 그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주말에 제 집에 놀러 오자는 얘기도 했었고요. 이민호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혹시 따님과 사위분의 관계는 어땠나요? 말다툼이나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었나요? 민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수진이와 준호는 2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준호는 늘 예의 바르고 수진이를 아끼는 모습을 보였죠.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준호는 좋은 사람이에요. 수진이를 정말 사랑했죠. 이민호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의심스러운 기색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시신을 옮겨야 합니다. 민정 씨는 마지막으로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진실을 밝혀줄게. 그러니 편히 가거라. 딸의 시신이 옮겨진 후 민정 씨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멍하니 있었어요. 민정 씨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니? 어제 통화는 했어?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회사에서 바빠서 제대로 통화를 못했어요. 문자만 주고받았죠. 수진이가 별일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별 생각 없이.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집에 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민정 씨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하지만 민정 씨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딸은 어제 자신과 통화할 때 아무 문제 없이 밝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말 계획까지 세웠고요. 그런 수진이가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정 씨와 준호는 그날 밤을 딸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이 밝자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장례 준비를 시작했어요. 친척들에게 연락하고 빈소를 차릴 장소를 정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민정 씨의 남동생인 민수가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그는 평소에도 조카인 수진이를 많이 아끼던 삼촌이었습니다. 누나, 정말 믿기지 않네요. 수진이가 어떻게?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정 씨는 동생의 어깨에 기대어 또다시 눈물을 쏟았어요. 나도 믿기지 않아. 우리 수진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준호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민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준호는 수진이를 정말 사랑했어. 넌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봤잖아. 행복해 보였잖아. 민수는 뭔가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그는 준호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부검 결과는 이틀 후에 나왔습니다. 이민호 형사가 직접 민정 씨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해 주었어요. 민정 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호흡 부전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정말 자살인가요? 이민호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요. 민정 씨의 귀가 번쩍 열렸어요. 어떤 의문점인가요? 수진 씨의 혈액에서 발견된 약물의 양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 내용물에서는 약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어요. 보통 약을 먹으면 위에 일부가 남게 되는데 그런 흔적이 매우 적었습니다. 민정 씨는 어리둥절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약물이 위를 통해 체내로 흡수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투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사나 다른 방법으로요. 민정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자살이 아니라. 이민호 형사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어요.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수진 씨의 손목에서 미세한 압박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자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딸이 타살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누가 왜? 형사님, 제 딸이 누군가에게 해를 당한 걸까요? 민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민정 씨께서도 혹시 딸에 관해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최근에 수진 씨가 누구와 갈등이 있었는지, 특이한 행동을 보였는지. 민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무엇이든 기억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민정 씨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이 정말 자살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만약 딸이 누군가에게 해를 당했다면 그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장례식은 부검 후 3일째 되는 날 치러졌습니다. 민정 씨의 남동생과 친척들, 수진이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모두 찾아왔어요. 준호의 가족들도 왔습니다.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었죠. 특히 준호는 상주 역할을 하며 찾아오는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수진이의 생전 모습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 수진이가 참 착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도 항상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줬어요. 그런 수진이가 민정 씨는 빈소 한 구석에서 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수진이의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수진이의 직장 동료 하나가 민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 동료의 이름은 지연이었습니다. 수진이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아주 친한 친구였죠. 무슨 일이니, 지연아? 지연은 주변을 살피더니 민정 씨를 장례식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수진이가 최근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준호 씨 때문에. 민정 씨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준호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지연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진이가 결혼하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웃고 다녔는데 요즘엔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한 번은 팔에 멍이 든 것을 봤는데 물었더니 부엌에서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민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준호가 딸에게 손을 댔단 말인가요? 그런 생각을 하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니?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준호 씨가 술만 안 마시면 괜찮다고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민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딸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항상 밝게 웃던 딸의 모습 뒤에 숨겨진 아픔을 보지 못했던 거죠. 수진이가 떠나기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 오빠가 또 술을 마셨어. 무서워. 이렇게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확인하려고 했는데 지연의 말에 민정 씨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준호가 지연아, 이 이야기를 경찰에게도 해줄 수 있겠니?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진이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게요. 민정 씨는 바로 이민호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연이 알고 있는 정보가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민호 형사는 곧바로 장례식장으로 와서 지연을 만났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민정 씨는 준호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슬픔에 젖은 척하는 준호의 모습이 위선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의심만 할 수는 없었죠. 저녁이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빈소를 떠났습니다. 민정 씨는 준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야, 그날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니? 솔직하게 말해줘.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님?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회식 끝나고 늦게 들어갔더니 수진이가. 민정 씨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수진이가 내게 힘들어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너 때문에.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가 금세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그게 무슨, 누가 그런 말을. 수진이의 친구가 그러더라. 수진이 팔에 멍이 자주 들었다고. 넌 알고 있었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이가 원래 움직임이 많아서 가끔 부딪히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수진이에게 손을 댄 적은 절대 없어요. 민정 씨는 준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말과 부검 결과에서 드러난 의혹들이 마음에 계속 남았어요. 수진이의 전화는 어디 있니?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경찰이 증거물로 가져갔는지도 모르고요. 민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조만간 집에 가서 수진이의 물건들을 정리해야 할 것 같구나. 장례식은 5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동안 민정 씨는 준호를 계속 지켜보았어요. 그의 행동에서 특별히 수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마음속 의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민정 씨는 수진이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딸의 결혼 생활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민정 씨는 딸의 방에 혼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수진이의 깔끔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일기장은 결혼 직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다. 준호 오빠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엄마가 보고 싶지만 이제 내 가정을 꾸려나가야지. 처음 몇 페이지는 신혼의 행복한 일상을 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약 3개월 후부터 일기의 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오늘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말투가 거칠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오빠가 또 술을 마시고 화를 냈다. 이유도 없이 갑자기 화를 내는 게 무서워.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모습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늦게 들어왔다고 소리를 질렀다. 내가 친구들과 있었다고 의심하면서 몸을 밀치는데 그 힘이 너무 강해서 벽에 부딪혔다. 팔에 멍이 들었다. 민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자신은 몰랐다니. 그녀는 페이지를 넘겨 계속 읽었어요. 엄마한테 말할까 생각도 했는데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실지 생각하니 차마 말을 못하겠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줄 알고 있을 텐데. 준호 오빠가 어제 미안하다고 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믿고 싶다. 오빠가 어릴 때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자랐다고 한다. 그래서 술만 마시면 통제가 안 된다나. 이해는 하지만 너무 무섭다. 일기는 계속되었고 준호의 폭력성은 점점 심해진 것으로 보였어요. 마지막 일기는 수진이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오늘 오빠에게 이혼하자고 말했다. 그랬더니 오빠 눈빛이 무서웠다.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것 같아 불안하다. 내일 엄마한테 가서 모든 걸 털어놓아야겠다. 민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이혼을 요구했고 다음 날 죽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준호가 정말로. 민정 씨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준호가 딸을 해친 것이 분명했죠. 민정 씨는 일기장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민호라는 사람이었어요. 30대 중반의 진중한 인상을 가진 형사였습니다. 민정 씨는 일기장을 건네며 딸이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이걸 보면 준호가 딸을 괴롭혔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뭔가 있었을 거예요. 제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리가 없어요. 이민호 형사는 일기장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 씨, 저희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수진 씨의 몸에서 과다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하지만 위 내용물에서는 약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민정 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보통 사람이 약을 먹으면 위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수진 씨의 경우 혈액에서는 많은 양의 약물이 검출됐지만 위에는 거의 없었어요. 이건 약을 먹은 게 아니라 주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민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누군가 일부러. 이민호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진 씨의 손목에 미세한 압박 흔적이 발견됐어요. 누군가 강하게 붙잡았던 자국입니다. 민정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준호겠죠? 그 아이가 우리 수진이를. 아직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에요. 민정 씨가 가져오신 일기장은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날부터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준호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진이가 우울증이 있었어요. 결혼 전부터 약을 먹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준호의 주장에 따르면 그날 밤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왔고
이미 수진이가 숨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회사 동료들도 그날 늦게까지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민정 씨는 이민호 형사를 찾아가 상황을 물었습니다. 형사님,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준호가 범인인 것 같은데. 이민호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준호 씨의 알리바이가 확인됐어요. 그날 밤 회식이 있었고 동료들이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가 사망한 시간과 준호 씨가 집에 도착한 시간 사이에는 약 3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정 씨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딸의 일기장에 분명한 단서가 있는데도 준호를 범인으로 지목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이대로 포기하는 건가요? 이민호 형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계속 수사하고 있어요. 수진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분석 중이고 주변 CCTV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민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서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어요. 저도 뭔가 도울 수 있을까요? 이민호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수진 씨의 친구들과 더 이야기해 보세요. 특히 지연 씨요.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진 씨가 다른 곳에 남긴 기록이나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민정 씨는 바로 지연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지연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민정 씨는 지연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지연아, 내 도움이 필요해. 수진이에 대해 더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모두 말해줘. 지연은 잠시 컵을 만지작거리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수진이한테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후회돼요. 민정 씨는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수진이를 위해 진실을 밝히는 거야. 지연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결혼하고 나서 점점 위축되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신혼이라 적응하느라 그런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죠. 특히 준호 씨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이 된다고 했어요. 민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기장에도 그렇게 적혀 있더라. 준호 씨가 수진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직장 동료들과 만나는 것도 싫어했고 특히 남자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죠. 수진이는 점점 회사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게 됐어요. 민정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그런 통제 속에서 살았다니. 그날 밤에도 수진이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 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올 것 같다고, 무섭다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민정 씨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지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USB를 하나 맡겼어요. 혹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님께 전해달라고.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 민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USB 어디 있니? 지연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 민정 씨에게 건넸어요. 여기 있어요.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요. 민정 씨는 USB를 받아들고 바로 이민호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USB에 중요한 증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민호 형사는 즉시 민정 씨와 지연을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함께 USB의 내용을 확인했어요. USB에는 여러 폴더가 있었고 그중 하나는 증거라고 이름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폴더를 열자 여러 녹음 파일과 사진들이 나왔어요. 녹음 파일에는 준호가 수진에게 소리치고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수진의 멍든 팔과 다리가 찍혀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수진이 사망한 날 밤 찍은 동영상이었습니다.
수진이 몰래 휴대전화로 녹화한 것으로 보였어요. 영상에는 술에 취한 준호가 들어와 수진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혼? 내가 나를 떠난다고?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준호의 눈빛은 차갑고 무서웠어요. 그가 수진에게 다가가는 순간 영상이 끊겼습니다. 민정 씨는 영상을 보며 눈물을 쏟았어요.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 순간 얼마나 절망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민호 형사는 즉시 증거물을 수집하고 준호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자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저녁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결국 그는 변호사를 찾았고 경찰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죠. 그래, 내가 했어. 수진이가 이혼하자고 했어. 나를 버리고 떠나겠다고. 그럴 순 없었어. 그날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다시 이야기했는데 수진이가 완강했어. 순간 화가 났어. 그래서 준호의 자백에 따르면 그는 수진이를 강제로 붙잡고 수면제를 물에 녹여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의식을 잃은 수진이에게 더 많은 약물을 주입했고 그렇게 숨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자신이 발견한 것처럼 꾸며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민정 씨는 준호의 자백을 듣고 몸을 떨었어요. 딸이 그런 끔찍한 과정을 거쳐 세상을 떠났다니. 그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은 3개월 후에 시작되었어요. 민정 씨는 법정에서 준호를 마주했을 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 수진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민정 씨는 증인석에서 울부짖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버림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저를 돌보지 않았거든요. 수진이마저 저를 떠난다고 하니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의 말은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그 어떤 이유도 딸을 죽인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어요.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민정 씨는 딸의 억울한 죽음이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안해지진 않았습니다. 그 어떤 처벌도 딸을 돌려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이민호 형사가 민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앞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민정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떻게 앞을 볼 수 있을까요? 제 딸이. 이민호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왔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은 피해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비슷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민정 씨는 고개를 들어 형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말인가요?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일이요. 수진 씨처럼 혼자 고통받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말입니다. 민정 씨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 딸은 돌아오지 않지만 딸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민정 씨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딸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처음에는 말하기 힘들었지만 이야기를 할수록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저한테 말했더라면 제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은 꼭 주변에 도움을 청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참지 마세요. 민정 씨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어요. 저는 딸을 지키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지킬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민정 씨는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지원 제도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상담사가 되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의지할 곳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그런 의지할 곳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민정 씨는 관련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녀의 열정과 진심 어린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자녀를 잃은 부모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었죠. 딸을 잃은 슬픔은 평생 가슴에 남겠지만 그 슬픔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다면 수진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민정 씨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과 방송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과 헌신적인 노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한 후원자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민정 씨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요. 함께 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수진이의 집이라는 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어요. 법률 상담, 심리치료,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딸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수진이가 하늘에서 보면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세월이 흘러 민정 씨는 60대가 되었습니다. 수진이의 집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이 되었어요. 민정 씨는 쉼터 운영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폭력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정 씨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강연을 하며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대처 방법을 알렸어요. 그녀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줍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앞날이 달라질 수 있어요. 민정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부모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민정 씨처럼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민정 씨는 수진이의 생일마다 작은 모임을 엽니다. 수진이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수진이의 집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희망을 나누는 자리예요. 제 딸은 세상을 떠났지만 딸의 이름으로 많은 생명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슬픔을 견디는 방법이자 딸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민정 씨는 이제 70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딸이 그립고 보고 싶지만 슬픔만 간직하진 않아요. 딸의 죽음을 통해 배운 교훈을 사회에 환원하며 살고 있거든요. 삶은 때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줍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앞날이 달라질 수 있어요. 민정 씨의 삶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큰 상처와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아픔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도 말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다면 꼭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작은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큰 힘이 될 테니까요. 민정 씨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시청자들의 마음 한구석은 따뜻해집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이죠. 민정 씨처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 하나면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빛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정 씨가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짓는 미소는 이제 슬픔보다는 따뜻함과 사랑이 더 크게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딸 수진아, 엄마가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 하늘에서 보고 있니? 내가 자랑스러워할 일을 하고 있단다. 엄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거야. 내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말이야. 민정 씨의 삶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서 다른 이들을 돕는 희망으로 거듭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길 바라며 이번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런데 위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사실 이 사건에는 또 다른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법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약 5년이 지난 어느 날 민정 씨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교도소에 있는 준호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날 밤 수진이를 해친 건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정 씨는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지? 아직도 거짓말을 하는 건가? 그날 밤 수진이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를 해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희 집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진이의 직장 동료 지연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연이라니? 수진이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지연이? 지연은 오랫동안 저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진이와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괴롭다고 했어요. 그날 밤 지연이 찾아왔을 때 수진이와 저는 이혼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수진이를 설득하겠다며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한참 후에 돌아와 보니 수진이가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수진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했다고 했어요. 민정 씨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인가? 저는 당황했고 지연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진이의 상태가 심각했어요. 지연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저는 더 많은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끔찍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후 지연은 증거를 없애고 도망갔고 저는 몇 시간 후 경찰에 신고했어요. 모든 책임을 제가 졌던 건 어차피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민정 씨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뒤집힌 것 같았어요. 지연은 수진이의 친구였고 장례식에서 준호를 의심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연이 공범이었다니. 민정 씨는 즉시 이민호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민호 형사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있었지만 민정 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움직였어요. 지연의 행방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놀랍게도 지연은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지연을 소환하자 그녀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편지 내용과 당시 수집된 증거들을 재검토한 결과 지연의 관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수진이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삭제된 문자 메시지가 복구됐는데 그 메시지에는 지연이 수진에게 오늘 밤 대화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라고 보낸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통화 기록을 보니 수진이 사망한 시간대에 지연과 통화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딸이 가장 신뢰했던 친구가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연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고 경찰의 동의하에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면회실에서 마주한 지연은 5년 전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한때 밝고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 불안한 눈빛이 그녀의 죄책감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민정 어머님,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정말 내가 한 일이니? 준호의 편지가 사실이야?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녀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민정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왜 그랬어? 수진이는 널 친구라고 믿었는데.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준호 씨를 좋아했어요. 대학 때부터요. 그런데 준호 씨는 저가 아닌 수진이를 선택했죠. 저는 그래도 수진이의 친구로 남고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질투심이 커졌고 민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내 딸을 해친 거니? 지연은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에 진짜로 수진이를 해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혼하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했죠. 하지만 수진이가 완강했고 제가 준호 씨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진이가 저를 비난했고 저는 순간 화가 나서 결국 지연은 신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준호를 짝사랑해왔고 준호와 수진이 결혼했을 때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수진이 이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수진이가 준호를 떠나면 준호는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찾아가서 수진이를 설득하려 했는데 대화 중에 화가 났고 미리 준비해간 약물을 수진이 음료에 탔어요. 수진이가 의식을 잃자 놀라서 준호에게 전화했고 그 후로는 준호가 말한 대로예요. 민정 씨는 지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딸이 가장 신뢰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넌 수진이의 친구였잖아.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기만 했습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지연은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됐고 준호의 형량도 재검토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죗값을 치르게 되었지만 민정 씨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자신이 믿었던 사람, 딸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이 경험을 통해 또 다른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어두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정 씨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때 준호만이 아닌 지연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줍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죠. 우리 딸 수진이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진실을 찾아내는 끈기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용기예요. 저는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민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복잡함과 예측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의 중요성도 알려주고 있어요. 삶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줍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민정 씨는 수진이의 집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배신과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돕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저도 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 배신감과 분노,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는지도요. 민정 씨의 강연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고 있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죠. 저는 제 딸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당할 수도 있지만 또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따뜻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민정 씨는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지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해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의견을 구하곤 합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진이는 이제 제 안에 살아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수진이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정 씨가 수진이의 집에서 일하는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그녀는 피해자들에게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진정한 가족과 같은 따뜻함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치유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지금은 어둡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고통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돕는 빛이 될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죠. 어느덧 민정 씨는 7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주름도 많아졌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함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딸을 잃은 슬픔을 딛고 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딸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요. 저의 역할은 수진이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민정 씨는 이제 수진이의 집 운영을 젊은 세대에게 맡기고 자신은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쉼터를 방문하여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전해요. 젊은 세대가 이 일을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그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거라고 믿어요. 수진이의 생일이 될 때마다 민정 씨는 작은 기념식을 엽니다. 수진이의 집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딸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모여 수진이의 영혼을 기리는 자리예요. 수진아, 내가 떠난 지 벌써 20년이 되었구나. 하지만 엄마에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해. 내가 남겨준 사랑과 용기로 엄마는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 삶을 찾고 있단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일이지? 민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해 변화된 세상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 힘듦을 이겨내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정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희망의 메시지는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여행자입니다. 그 여정에서 만나는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은 모두 우리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지요. 중요한 건 그 여정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저는 딸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회로 바꾸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의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민정 씨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빛으로 다른 이들의 길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 하나면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빛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정 씨의 이야기가 전국으로 알려지면서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부모들도 있었고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민정 씨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도움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정 씨의 수진이의 집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미라였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었죠. 저를 도와주세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미라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 안전한 곳에 오셨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해요.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말로 하는 폭력이었지만 점점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도 그랬어요. 민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라는 놀란 눈으로 민정 씨를 바라보았어요. 수진이요? 민정 씨는 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픈 진실까지 모두 이야기했어요. 미라는 민정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상황과 얼마나 비슷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남편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라의 말이 끊겼습니다. 민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하지 않았죠. 더 심해졌고요. 미라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망치고 싶지만 아이가 있어서. 민정 씨는 미라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법률지원팀을 불러 미라가 남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심리상담사와의 면담도 주선했어요. 그리고 미라와 아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쉬면서 생각을 정리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민정 씨의 따뜻한 말에 미라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미라가 수진이의 집에 머무는 동안 민정 씨는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어요. 수진이를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가 미라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쩌면 같은 나이, 비슷한 처지 또는 그 선한 눈빛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운이 좋네요. 민정 어머님을 만나서. 어느 날 미라가 말했습니다. 민정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운이 아니라 용기예요. 당신이 도움을 청할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진이는 그러지 못했어요. 미라는 민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 씨는 어머님을 통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저도 그중 하나고요. 민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라는 수진이의 집에서 3개월을 지냈어요. 그동안 자신을 되찾고 아이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법률지원팀의 도움으로 이혼 절차도 진행했고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도 준비했어요. 이제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정 어머님 덕분이에요. 미라가 떠나기 전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정 씨는 미라를 꼭 안아주었어요. 당신의 용기 덕분이죠.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항상 여기 있으니까요. 미라가 떠난 후 민정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수진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수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수진아, 오늘도 한 사람이 새 삶을 찾아 떠났어. 내 이름으로 세워진 이 집에서 말이야. 내가 보고 있니? 얼마나 많은 생명이 구원받고 있는지.
세월이 흘러 민정 씨는 8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 더 이상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수진이의 집은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해 수십 개의 지부를 가진 큰 단체가 되었거든요. 민정 씨의 80번째 생일 파티에는 그동안 수진이의 집에서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된 미라의 아들도 있었어요. 민정 할머니, 제가 서울대학교 법대에 합격했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정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는 지금 경기도 지부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계세요. 저도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요. 민정 씨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마음이 참 예쁘구나. 그 마음 그대로 자라줘서 고맙다. 생일 파티가 끝나고 민정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을 잃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슬픔, 분노, 절망. 하지만 그것들을 이겨내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게 되었죠. 수진아, 이제 엄마도 많이 늙었어. 곧 너를 만날 수 있겠구나. 민정 씨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민정 씨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수진이가 나타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딸에게 달려가 꼭 안았어요. 수진아, 보고 싶었어? 수진이도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너무 고마워요. 엄마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들. 저도 하늘에서 보면서 자랑스러웠어요. 민정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해.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되지 않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민정 씨가 도왔던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엄마, 이제 좀 쉬셔도 돼요. 엄마가 해주신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어갈 거예요. 민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쉬어도 될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민정 씨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수진이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어요. 민정 씨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이의 집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까지 모두가 민정 씨의 삶을 기리기 위해 모였어요. 미라가 추모사를 읽었습니다. 민정 어머님은 제 인생의 빛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밝혀주신 분이셨죠. 어머님이 떠나시고 슬픕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남겨주신 가르침과 사랑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장례식 후 수진이의 집 운영진들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민정 씨의 이름을 딴 장학금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 장학금은 가정폭력 피해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됐죠. 민정 어머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교육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것, 그것이 어머님이 원하셨던 일이니까요. 미라가 설명했습니다. 민정 씨가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의 집은 이제 전국 신계 지역에 지부를 둔 대형 단체가 되었어요. 매년 수천 명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이곳에서 도움을 받고 새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라는 이제 수진이의 집의 대표가 되었어요. 그녀의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 법률 지원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들은 민정 씨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미라는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가 민정 씨와 수진이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사진을 자신의 사무실에 걸어두었어요. 우리의 시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매년 수진이의 생일에는 특별한 행사를 엽니다. 수진이의 집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예요. 이 행사는 희망의 빛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민정 어머님과 수진 씨가 우리에게 그 빛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 빛을 전해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미라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 씨의 이야기는 이제 책으로도 출간되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민정과 수진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있죠. 저는 이 책을 통해 민정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 독자가 수진이의 집에 보낸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 씨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은 이제 커다란 파도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녀가 딸의 죽음이라는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위한 빛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민정 씨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진이의 집을 돕기 위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손뜨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쉼터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참 기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84세의 김영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처럼 민정 씨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녀가 딸을 위해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된 것입니다. 민정 씨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수진이의 집 입구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 하나면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빛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민정 어머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머님의 빛을 이어가겠습니다. 민정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빛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준다면 이 세상은 더욱 밝고 따뜻한 곳이 될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 시련이 언젠가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민정 씨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행입니다. 때로는 끔찍한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도 하지요. 중요한 건 어떤 날씨에도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이것이 민정 씨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앞으로도 오랫동안 희망의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